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회화의 기본 기초라 할 수 있는 소묘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회화 중에서 어떤 대상을 그리느냐에 따라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 동물화 등의 명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정물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물화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물화란 정물화는 영어로 스틸라이프라고 합니다. 스틸라이프는 움직이지 않는 생명을 뜻하는데,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화초나 과일, 채소, 그릇, 악기, 생활 도구, 박제 등 움직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상의 사물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정물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정물화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물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양에서 정물화가 회화의 한 장르로서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정물화란 용어가 하나의 독립된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 18세기 네덜란드의 미술사학자 후브라켄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와서 프랑스 화가 샤르댕은 생활 주변의 일상적인 사물을 주로 그리는 정물화가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가장 낮은 단계의 취급을 받던 정물화를 고유한 성격을 지닌 예술의 한 장르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정물화는 인상파 화가들을 중심으로 가장 일반적인 회화의 제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의 기록인 정물화는 그림을 시각적인 일화나 어떤 외부 자연물의 재현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와 외관의 창조로 보는 20세기의 새로운 미학과 더불어 20세기 미술사조에서 특징적인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물화를 처음 태동시킨 네덜란드의 정물화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경제적 황금기였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난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국교였던 가톨릭 대신 칼뱅파가 내세웠던 개신교를 받아들입니다. 칼뱅파는 종교화를 제작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우상숭배 등을 이유로 종교화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에서는 종교화 대신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에 걸어둘 수 있는 초상화나 풍경화, 장르화, 그리고 정물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 정물화는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합니다.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부를 쌓은 네덜란드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진귀한 보물들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 하면서도 검소한 삶과 금욕주를 내세우는 칼뱅파 교리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염려하였습니다. 부와 금욕, 이 두 가지 면을 절충하기 위해 그린 것이 바로 바니타스 정물화입니다. 바니타스란 인생무상이라는 라틴어로 삶의 허물을 그림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작품 소재로 쓰인 해골과 뼈, 엎어진 유리잔, 거울, 책, 깃털펜, 연기가 피어오르는 촛불심지 등은 모두 세상의 삶이 일시적이고 부질없음을 나타내는 상징들입니다. 네덜란드 정물화에 자주 등장하는 해골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산 인간이라도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처럼 바리타스 정물화는 허무함이나 덧없는 세월을 표현하면서도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경계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터르 클레이즈는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를 대표하는 화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피터르 클레이즈가 그린 스피나리오가 있는 바니타스 정물화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네덜란드 정물화를 대표하는 바니타스 정물화입니다. 중앙에 어두운 갈색 테이블보가 덮인 테이블이 있고 그 주변에는 여러가지 물건이 흩어져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발바닥에 박힌 가시를 뽑고 있는 스피나리오 석고상과 팔레트, 유리잔, 해골, 낡은 책 등이 있고 바닥에는 갑옷, 악기, 스케치북, 잉크와 펜 등이 있습니다. 낡은 책은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기록하면서 쌓아온 지식의 허무함을 나타냅니다. 죽음 앞에서는 대단한 지식이라도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회중시계와 연기가 피어오르는 석유 등잔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과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말하며 유리잔은 깨어져 버리기 쉬운 속성 때문에 어느 순간 찾아오는 죽음과 연결됩니다. 바닥의 바이올린과 류트, 플룻은 잡아둘 수 없는 사라져버리는 허무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비스듬히 펼쳐진 스케치북과 테이블 위의 팔레트 그리고 조각상은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화가로서 명성을 얻더라도 죽는 순간에는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기 마련입니다. 금속 갑옷과 투구는 아무리 훌륭한 방어구를 걸치고 있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죽음과 관련된 상징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해골과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바니타스 정물화에는 해골이 등장하는데 이 해골의 의미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18세기 프랑스의 정물화가 샤르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물화가로 널리 알려진 장 시메몽 샤르댕은 18세기 프랑스 화가로 소박한 부엌 살림을 주제로 한 정물화를 많이 그렸으며 정물화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주제로 장르화도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파리에서 가구 장인의 아들로 태어난 샤르댕은 처음엔 역사화를 배웠지만 역사화보다는 점점 정물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당시 미술계에는 그림의 주제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있었고 이에 따라 화가의 위상과 수입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것은 신과 성자, 영웅의 서사를 펼쳐 보이는 역사화였고 그 아래가 왕과 귀족의 위세를 기록한 초상화, 그 다음이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그린 장르화였습니다. 그리고 사람 다음으로 인정받는 소재는 동물이었고 그 아래가 경치를 그린 풍경화, 그리고 위계의 가장 밑바닥 그림이 바로 일상의 기물을 그린 정물화였습니다. 샤르댕이 왜 이렇게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장르인 정물화를 택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샤르댕은 1728년 가오리와 비페라는 작품을 왕립 아카데미에 제출하고 왕립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왕립 아카데미는 그에 대해 동물과 과일에 재능 있는 화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그의 다른 정물화에 비해 작품 사이즈가 크고 내용도 복잡하여 정물화가로 첫 발을 내딛는 샤르댕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샤르댕이 왕립 아카데미에 제출하기 위해 그린 가오리란 작품입니다. 그림 중앙에 매달린 가오리는 내장이 쏟아져 내릴 듯한 징그러운 모습이며 사람의 눈과 입을 닮은 윗부분이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 선반 오른쪽에는 주방용품인 거품 걷어내는 국자, 요약 입힌 검은 도기 주전자, 냄비,
칼 등이 있고 왼쪽에는 음식 재료가 될 굴, 잉어, 파 등이 있습니다. 그림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모델인 고양이의 바짝 긴장한 모습이 가오리와 함께 이 정문화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빛이 균일하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 갈색조의 벽과 화면과 평행하게 돌출된 돌 선반은 샤르댕이 그의 정물 무대로 자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요리와 주방의 재료, 도구들을 늘어놓고 부드럽고 섬세한 조명 속에 대상의 질감을 실감나게 살린 건 역시 샤르댕 정물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두 작품은 샤르댕의 정물화 중에서 원숙교의 대표적인 작품들인데, 왼쪽 그림은 단식기간의 식사라는 작품이고 오른쪽 그림은 주석을 댄 구리 냄비, 후추통, 부추, 달걀 3개와 찜 냄비라는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들을 비롯한 그의 대부분의 부엌을 소재로 한 정물화들은 너무도 평범하고 소박해 보입니다. 샤르댕은 이런 평범한 물건들을 대부분 작은 화면에 적은 숫자로 그렸습니다. 샤르댕 그림에는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나 18세기 미술이 갖고 있는 도덕적 교훈이나 관능적 유혹, 로코코의 낭만적인 환상, 바니타스나 메멘토 모리 같은 상징과 알레고리,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관 등은 없습니다. 대신 그는 순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박하고 진지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샤르댕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의 이러한 자세는 미술계의 제도에 대한 파괴를 시작하였고 시대를 벗어나 근대로의 문을 연 행위가 되었습니다. 샤르댕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19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화가 폴 세잔의 정물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세잔은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겐과 더불어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폴 세잔의 정물화는 미술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을 원통, 구, 원추로 파악하고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포착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원근법에서 벗어나 복수화된 시점에서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독특한 관점은 입체주의를 비롯해 이후 전개되는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정물화 가운데 널리 알려진 사과와 오렌지란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서 세잔은 사과와 오렌지같이 평범하고 크게 의미 없는 주제를 대단한 미술적 경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와 시점에서 두드러지는데 이 작품을 얼핏 살펴만 보아도 왼쪽에 놓인 과일 접시와 중앙에 높이 솟아있는 과일 그릇, 그리고 오른편에 장식이 새겨진 화려한 포트, 이 세 가지 시점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잔이 대상을 복수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과가 담긴 접시가 있는 정물이란 작품입니다. 세잔 정물화에서의 사과는 풍경화에서 생트 빅투아르 산만큼이나 그가 자주 그렸던 주제로 세잔이 탐구한 공간과 색채, 형상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이 작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잔은 정물화의 상징적, 형식적 관습에 조예가 깊은 편이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정물화가 아카데미 전통 회화에서는 그 위상이 가장 낮은 장르였지만 세잔은 그것을 부정이라도 하듯 많은 정물화를 남겼습니다.
세잔이 이토록 많은 정물화를 남긴 이유는 사실 정물화란 장르가 화가에게 대담한 예술적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19세기 격동의 시기에 세잔이 그의 작품에서 정물화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1877년에 열린 중요한 인상파 전시회에 무려 5점의 정물화를 출품하였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바구니가 있는 정물이란 작품입니다. 세잔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물은 본질적으로 구, 원통, 원뿔의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은 그의 회화 세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잔의 후기 작품인 이 작품에서도 위에서 말한 원칙들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아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사물이 중앙에 모여 있습니다. 주전자와 과일 바구니는 각각 다른 높이의 시선에서 그려진 채 한 화면 속에서 우연히 만난 듯해 보입니다. 세잔은 사물의 공생과 전체의 조화를 동시에 존중하면서 의도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것을 하나의 세계로 용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잔의 정물화는 세잔의 사후에 더욱 주목을 받습니다. 이 양파가 있는 정물은 1907년 살롱 도톤느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비평가 앙드레 빼라떼는 많은 세잔의 추종자들에게 말하기를 세잔이 공들여 꼼꼼하게 묘사한 노력이 정물화 곳곳에 배어있다. 투명한 유리잔이나 검은 젓갈색의 포도주병, 생생하게 빛나는 양파의 껍질 등을 보고 있으면 이 그림에서 시각이라는 감각이 촉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잔은 유리잔, 은그릇, 크리스탈 잔과 같이 화려한 정물을 다루었던 17, 18세기 네덜란드 정벌화로부터 영감을 얻었으나 이들과 달리 대상의 표면만을 묘사하는 데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과일이나 그릇 같은 일상적인 정물을 취하면서도 단순히 겉표면의 묘사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근원 자체에 대한 탐구를 하였기 때문에 회화에 있어서 새로운 경지를 모색한 화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물화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물화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므로 소재의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대상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물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그릴 수가 있고 보통 실내에서 그리기 때문에 계절, 날씨 등에 구애받지 않고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정물화의 구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물화는 대상을 자유롭게 이리저리 배치할 수 있어 구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장르입니다. 정물화의 대표적인 구도로는 삼각형 구도와 타원형 구도, 마름모 구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삼각형 구도가 가장 안정감 있고 통일감 있는 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구도를 잡을 때는 구도의 3요소인 변화, 통일, 균형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조롭지 않게 변화를 살리고 산만하지 않게 통일감이 있으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감을 살려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야 좋은 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물화에서 피해야 할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물화에서 피해야 할 구도는 첫 번째로 단조롭고 변화가 없는 구도, 두 번째 복잡하고 산만한 구도, 세 번째
화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반으로 이등분한 구도. 네 번째, 대칭으로 배열하거나 같은 정물을 병렬하는 구도. 마지막으로 주제가 화면의 정중앙에 있거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 이런 구도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구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물화의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물화의 정물은 눈높이보다 약간 낮은 곳에 배치해서 그리는 것이 구도를 잡고 그리는 데도 좋습니다. 또한 정물을 배치할 때는 핵심적인 주제들을 화면의 중앙 부분에 먼저 배치하고 부수적인 것들은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며 그 주위에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빛의 방향에 따라 나타나는 명암과 대상의 질감을 잘 관찰하여 표현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배경을 처리할 때는 주제가 되는 정물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전체적인 화면의 조화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대상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색의 배합이나 구도들을 대담하게 표현하고 그 대상의 특징과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물화에 대해 정물화의 의미와 역사, 대표 작가와 작품들, 그리고 정물화의 특징과 정물화의 구도, 표현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도 참고 영상 하나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폴 세잔, 사과와 오렌지란 4분 39초짜리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세잔의 정물화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